First of all, I'm presenting in Korean. I'm sorry, but I'm gonna upload this on YouTube. Maybe there is a kind of function that will automatically translate into English or yeah, subtitles maybe. So I'll let you know. And 네, 그 아르테미스라는 랩으로 이렇게 이름을 설정했는데 오늘은 이 그냥 랩 이름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니야. 좀 거창한 그 그냥 오늘의 목적은, 발표의 목적은 사실 연구실 후배들이니까 제가 하는 것을 되게 잘 아시기도 하고, 물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좀 더 저를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 연구실을 제가 잘 아는 만큼, 제가 연구실 생활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때를 생각하려면 그런 것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캐주얼하게 발표를 드릴 예정이니까, 네, 네, 그냥 재밌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연구실에 오늘 발표의 목적이 크게 세 개는 저랑 제 아르테미스 랩을 소개하는 거.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연구 내용을 조금씩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이게 약간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연구에게 또 약간 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는 연구 방향들이 있어서 콜라보레이션한 오퍼튜니티를 좀 찾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3월부터 인하대에서 부교수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소속은 미시간에서의 포스트닥으로 마니가파리라는 교수님 아래에서 해양과에서 포스트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로봇엑스, 저도 벌처 로봇엑스 나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카데믹 트리를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뿌리를 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 사실 해양과 출신이었고, 거기에 해양과 출신의 김하영 교수님도 계셨고, 거기에서 모린이 만들어졌고, 저는 모린에서 이렇게 석박사를 하였고요. 미시간 대학에서 해양과가 있고, 거기에서 라이언 유스티스가 펄이라는 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첫 제자가 김하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김하영 교수님이 첫 제자로 하셨다, 카이스트 오셨다, 서울대로 가셨고, 이 펄 랩에서 마니가파리가 포스닥을 하였는데, 라이언 유스티스가 회사로 가면서 사실상 랩을 활동을 안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스닥을 하고 있는 마니가 파리가 사실상 그 랩을 책임지면서 약간 교수처럼 활동을 하다가 정말로 미시간 교수가 돼버리셔가지고 그걸 이어서 하는 컬리 랩이 되었고 저는 그 컬리 랩의 포스닥으로 일을 하게 되는 상이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서 김하인 교수님이랑도 그래도 좀 한두 번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강화학습을 하는 사람으로서 리월드 펑션을 제일 잘 만들어야지 연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좋은 리월드 펑션이 뭐냐 하면은 리월드가 잘 얼라인 돼야 돼. 내가 하려는 목표랑 어떻게 리월드를 설정해야 되는지 리월드 펑션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김하영 교수님 제자 중에 김기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김기석 교수님 이번에 디지스트로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석이가 사실 제 동기라서 친구인데 기석이랑 약간 수다를 떨다가 김한 교수님 되게 대단하신데, 뭐, 어떻게 뭐, 연구 지도하는 게 다르냐, 막 이런 수다를 떨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섭이가 사실 아이로스랑 레터에서 되게 좋은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레터 페이퍼를 쓰려고 했대. 그러니까 김한 교수님이 또 이제 레터 썼는데, 그거 뭐 또 쓰냐? 티아오를 써라. 그래가지고 티아오를 나중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꼴을 얼라이먼트가 잘 됐고, 거기에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섭이는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디지스트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리월드 펑션이 스팔스한 것보다 댄스해야 당연히 학습이 잘 됩니다. 강화학습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리월드를 받아야지. 우리는 페이퍼를 쓰는데 2년, 3년의 일이 걸리잖아요. 2년, 3년 동안 리월드 없이 그냥 페이퍼만 쓰다 보면은 모티베이션이 떨어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알아서 이렇게 리월드 스스로 보상을 해줘야 뭔가 연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리월드를 잘 받는 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컨벡시티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컨벡시티라는 펑션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배우시면 최적화를 하다 보면 결국 글로벌 최적화가 돼야 돼요. 그게 컨벡시티 펑션인데 어떻게 리월드를 컨벡스 펑션하게 만들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밌어서 가져온 건데요. 로보틱스 랭킹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시면은 나중에 PDF 나눠 보시니까 이런 거 분석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로보틱스 랭킹은 IDRR, TRO, 사이언스 로보틱스 이 학회 논문들의 점수화 해가지고 매긴 거예요. 왼쪽은 학회 코렐까지 전체를 다 매긴 거고, 오른쪽은 위에 탑 저널들만 했을 때 매긴 건데, 그럼 양으로만 승부하면은 CMU, MIT, 스탠포드, 뭐 ETH, UC 이런 우리가 딱 알만한 대학들이 잘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도 그래도 꽤나 선방하고 SNU도 선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탑 저널만 기준으로 보면 카이스트가 약간 조금 떨어졌어요. SNU는 그래도 IDRR, TRO 이런 거를 더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카이스트는 아무래도 아쉽지만 학회나 레터나 이런 거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이 있죠. 그리고 탑 저널로 가면 확실히 MIT가 더 잘하는 느낌, MIT 스탠포드가 잘하는 느낌이 있고요. 미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MIT, 스탠포드, 뭐 버클리, CMU 이 정도까지가 사실 로보티스의 탑 티어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으로는 뭐 비슷비슷한데 텍사스 A&M, 펜실베니아, 저 미시간 앤아버 이 정도가 뭐 티어 2 정도지 않을까? 조지아텍 이 정도. 그래서 뭐 전 미시간 앤아버를 운 좋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학교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디에다가 논문을 잘 제출해야 되냐, 로보틱스로.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미국 가니까 확실히 논문 편수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풀한 연구에 대한 가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ambitious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이디어랑 사이언스 로보틱스 TRO를 쓰시면 좋겠고, 물론 저도 못 쓰지만, 쓰기를 바라고요. 그 밑으로는 뭐 RSS, RAL, 아이크라, 아이로스 이 정도 딱 순인 것 같아요. 저널의 랭킹이나 퀄리티의 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RAP라고 프랙티스 논문이 새로 생겼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막 생겼으니까 SCI는 아닐 텐데 SCI가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근데 이런 저널보다는 미국에서는 더 학회 컨퍼런스를 인정해 주는 게 오히려 학회 컨퍼런스를 해서 비저빌리티를 높여서 사이테이션을 더 많이 받는 게 더 인정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렐, 유립스, ICML 뭐 이런 컨퍼런스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저의 분야 특정에서는 LPDC라는 컨퍼런스도 되게 좋아서 저는 거기 학회를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리워드 펑션은 SCI 전화를 써야 돼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쓰면은 그렇게 뭐 보상을 해주는 데도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일 적합한 옵션이 저는 RA 레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RA 레터 말고도 그냥 다른 SCI 저널을 괜찮은 SCI 저널을 쓰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좀 미디어컬한 저널도 많이 썼는데 그 교수 되려고 어떻게든 비워보려고 막 저널 많이 썼는데 운 좋게 교수는 됐지만 그게 사실 좋은 리월드 펑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더 좋은 리서치를 여러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의 시작은 보통 워크숍, 튜토리얼, 서베이 페이퍼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냐? 우리 연구실은 사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연구실을 하는 왜냐면은 데모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을 하고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페이퍼로서나 밖에서 이렇게 그 가시적인 아카데믹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게 사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로보틱스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근데 정말 티오레티컬하게 갈 거면은 사람이 그냥 천재가 되면 되는데 그 전작과의 한수진 교수님 디설테이션 보면은 저는 한 줄도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그런 천재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 이용현 박사님 지금 그 고등과학원에서 포닥하다가 이번에 MIT 김상배 교수님으로 포닥 또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디설테이션만 봐도 아 그냥 똑똑하네 느낌이 와요.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일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정말 내가 좀 머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쭉 가서 똑똑하게 연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정말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뭔가 화려하게 데모를 딱 잘 보여주면서 임팩트풀하는 연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페이퍼에서도 갈리고요. 데모를 잘하면 쓸 수 있는 데가 사이언스 로보틱스인데 이게 언더워터 베이클로 사이언스 로보틱스 쓴 최근에 쓴 논문이에요. 최근에 강화학습 가지고 이거 제어한 논문인데 강화학습 알고리즘만 보면 그냥 간단하게 PPU 정도 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험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뭐가
확실히 언더워터 비클로 이렇게 강화학습을 실제 실험을 해도 되게 만들었다. 이거는 임팩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도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험을 정말 잘하고 뭔가 데모를 잘하면은 이론 쪽을 쓸 수 있고 아 근데 나는 고상하게 이론을 할 거야 하면 IGR이나 오토마티카나 이런 저널을 노리시면서 좀 더 네, 그 아카데믹의 기반을 다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티오리와 어플리케이션에 쭉 양 사이드에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마린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의 연구를 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결국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수학에서 AI로 가고 로보틱스로 하고 마린으로 나오고 마린이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결국 필드 로보틱스에서 봤을 때 점점 어려운 컨스트레인트들이 생기는데 마린으로 가고 언더워터로 갔을 때는 다이나믹스도 어려워지고 센서도 어려워지고 엑스터널 디스터번스도 커지고 그래서 어려워졌을 때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푸냐 결국 고상한 매스만 해가지고는 이런 문제들을 못 푸니까 실험 해보시면 알잖아요 다. 아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될 텐데 결국 그쪽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뭐 여기에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약간은 돼서 로보틱스 기술이나 AI 기술에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는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마린을 하긴 하지만 로보틱스나 AI 쪽의 페이퍼를 좀 많이 읽으셔야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르테미스 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아르테미스가 승부를 하는 것은 Artificial Environment of Motion Intelligence System. 저는 항상 모델링과 제가 약간 재밌는 움직임을 구현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제이슨 최 약간 이것도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재밌는데 컨트롤 CBF 전문으로 하는 연구실 출신에서 그 한국인 박사가 UC 버클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 생물체들은 되게 놀라운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로봇으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우리가 로봇으로 이런 멋있는 움직임들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에 저는 항상 재미를 느끼고 그것을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쪽에서 멋있는 움직임이 뭐냐가 물고기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로봇, 멋있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다이나믹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널리니얼 타입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여기 덤블링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물고기 잘 헤엄치시는 문제. 왜냐면 이거는 시뮬레이션도 어렵지 뭐 여기에 가지고 있는 애초에 피직스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걸 잘 대화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학 쪽에 관심이 가지게 됐고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하다가 결국 뭔가를 덧붙여야 되는데 결국 연구라는 것은 뭔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있고 거기에다가 매스나 스트럭처나 도메인 널리지나 프라이어 널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덧붙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조금씩 덧붙여서 저는 연구를 했는데 그 저의 연구를 세 가지로 나누면 모델링 파트 그리고 시메트리를 이용하는 것도 포스트락에서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폴리시 러닝, 강화학습이든 이미테이션 러닝이든 이런 쪽으로 폴리시 러닝을 뉴럴 네트워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연구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오늘은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모델링 파트입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인사이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데 결국 그 뉴럴 네트워크는 이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펑션의 유니버설한 어프록시메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이 원래 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모델을 이큐에이션이나 다이나믹스 이큐에이션을 만들고 그걸 실험으로 해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하고 모델을 검증하고 뭔가 도메인 널리지를 사용했었던 반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잘 되고 나서는 그냥 데이터 엄청 많이 실험해서 데이터 엄청 많이 얻고 그냥 그걸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식으로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모델링의 방법은 뭐 정말 아무 펑션이나 되는 거라서 뭐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에서 이미지만 보고 핸들을 얼마나 꺾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어떠한 펑션이든 뉴럴 네트워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니어 펑션을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잘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엔드 투 엔드 러닝은 결국 네, 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하겠다라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 그냥 하나만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엔드 투 엔드 러닝의 기본이고. 엔드 투 엔드 러닝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방법은 뭐, 퍼셉션 플래닝 컨트롤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가지고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걸 나눴을 때 뉴럴 네트워크를 각자 설계할 수도 있고,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더라도 이 각자들을 따로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 딥스택 이 페이퍼를 또 읽어보면 엔비디아 리서처에서 디퍼런셜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스트럭처 프라이를 넣어주니까 학습이 잘 된다. 뭐 이런 페이퍼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럼 뉴럴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게 되는 원리나 이런 것을 살펴보려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봐야 돼요. 그 데이터가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상황을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보통 데이터 스페이스는 리얼 넘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숫자 배열은 어느 숫자나 들어올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밸리드 셋이 있고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있고 실제로 먼저 컬렉티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스트리뷰션 셋은 약간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고 컬렉티드 데이터는 우리는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얻을 테니까 디스크리트한 형태일 것 말이에요.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를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인디스트리뷰션과 컬렉티드 데이터가 같아질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제너럴라이즈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는 제너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인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컬렉티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옆에 언씬 데이터 스페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언씬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얼마나 뉴럴 네트워크가 잘 작동을 하냐가 결국 뉴럴 네트워크를 어, 성능을 결정하는 방식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작동되는 이유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컨티뉴어스하고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펑션이기 때문에 이게 네, 옆에 데이터까지도 잘 작동이 되는 거고 그게 아예 정말로 다른 데이터, 인디스트리뷰션이 아닌 데이터라고 하면 OOD,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스페이스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면 그냥 숫자의 나열이잖아요. 숫자를 랜덤하게 만들면 노이즈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배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호랑이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리하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인디스트리뷰션은 고양이와 강아지, 샘플드 데이터들은 이런 사진들일 거고, 언신 데이터, 뭐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마리만 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 마리가 나왔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목적에 밸리드한 셋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실제로 모은 데이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면서 어디까지가 밸리드 셋이고 우리가 모은 인디스트리뷰션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뭐 어떠한 널리니얼 펑션도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결국 모델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있는 공간에서만 유효하고 인터폴레이션은 잘 되지만 데이터가 없는 공간으로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실제 그래서 알파고 학습도 뭐 이세돌이 졌지만 나중에 아마추어가 그냥 이겼거든요. 알파고보다 훨씬 더 잘하는 모델을. 근데 약간 해킹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정말 이상한 상태에서 내 폴리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킹이 가능해서 뭐 그냥 일반적인 아마추어 바둑 기사가 알파고보다 훨씬 더 좋은 카타고인가요? 네, 걔도 이겼는데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링이라는 단점은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모델링에서 그럼 이 모델링 개선을 성능 개선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안에 프레딕션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인디스트리뷰션 안에 데이터의 프레딕션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링의 문제는 스테이트와 액션을 인풋으로 받고 결국 그 다음 스테이트를 나오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걸 계속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모델링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이 나온 프레딕션의 아웃풋이 인디스트리뷰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 인디스트리뷰션 안에 계속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저의 이 오션 엔지니어링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통 쓰는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은 포지션이나 앵글이나 이런 스테이트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앵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뭐 사인, 코사인 이런 삼각함수로 썼다고 했을 때 뭐 사인, 코사인을 어, 스테이트로 썼다고 하면은 그 자체에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항상 세타가 있으면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라는 뭔가 컨스트레인트가 생기잖아요. 이게 3D에서는 그렇고 6D에서 뭐 요 롤피치 요 앵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앵글이 뭔가 전체 스페이스에서 유효하지는 않을 거고, 유효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텐데, 그 유효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만들어줘서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이 거기에 들어가냐라는 페이퍼가 CVPR에 있어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해봤고요. 또 더불어 사실 우리는 컬렉티드 데이터셋만 가지고 있지 인디스트리뷰션을 알지가 못하기 때문에 인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잘 파악하냐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임베딩을 해서 레이토트 스페이스를 알아내는 게 아닐까? 그러면 뭐 오토 엔코더를 통해서 인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내고 인디스트리뷰션 안에서 프레딕션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오토 엔코더를 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긴 했는데 할루시네이트 리플레이라서 이게 결국 어쨌든 간에 인디스트리뷰션을 벗어나는 프레딕션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이 생긴 것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약간 안정성을 추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 바깥으로 나온 부분에서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가상의 데이터셋을 추가로 만들어주고 이 추가로 만들어준 데이터셋에서 통해서 다시 이걸 추가해서 다시 학습을 시켜주면은 다시 이렇게 인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성질을 네트워크에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했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AI 논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모델링을 잘 하는 논문이 오션 엔지니어링 논문이 그게 저의 첫, 네, 박사 하고 나서의 첫 논문이었던 것. 그러면서 이렇게 모델링 성능을 높일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막 여러 가지 프라이얼 널리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쿠프만 모델 뭐 지용이도 하고 창규도 하고 이래서 많이 익숙하실 텐데 쿠프만 모델의 기본적인 원리가 데이터 스페이스,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원 안에 있는 데이터와 원 밖에 있는 데이터를 구분하고 싶어요. 이걸 구분하고 싶을 때 이건 원은 논리니어 펑션이기 때문에 리니어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뭔가 새로운 스테이트를 추가해주면은 리니어한 플레인으로 이 데이터를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어떠한 다이나믹스의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다이나믹스가 널리니어 하더라도 이 다이나믹스를 어떤 식으로 리프트를 해주면은 이걸 리니어한 펑션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가 쿠프만 오퍼레이터의 기본 원리고요. 이 쿠프만 오퍼레이터로 어떻게 이 리니어 펑션을 만들어주냐가 결국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그랬을 때 오리지널 스페이스를 쿠프만 스페이스로 만들어주면 리니어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거기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유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가 뭐 제가 또 했었던 페이퍼입니다. 정우랑. 결국 쿠프만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널리니얼 다이내믹스를 리니얼 다이내믹스로 모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에서 많이 연구되었던 제어, MPC, LQR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뭐 스테빌리티나 observability, controllability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훨씬 더 우리가 쉽게 빠르게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요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모델링을 더 잘할 수 있는,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쿠프만 오퍼레이터도 하나의 약간 스트럭처를 넣어준 거잖아요. 뉴럴 네트워크나 모델링에서 스트럭처를 넣어준 건데, 그것도 다른 약간 일반으로 피직스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피직스 인포럼드 뉴럴 네트워크인데, 결국 피직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이 결국 데이터 있는 공간에는 잘 피팅이 되지만 데이터가 없는 공간에는 어떻게 익스트라폴레이션이 될지 모르니까 피팅이 안 된다는 건데 이 스트럭처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피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피직스를 어떻게 잘 넣을 수 있나 이 PIM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일환의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라그랑지안 NN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이나믹스를 표현할 때는 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뉴토니언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걸 라그랑지안으로 모사를 하면 라그랑지안은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이라서 결국 우리는 에너지 컨저베이션이라는 것은 펀더멘탈한 로잖아요. 펀더멘탈한 로를 뉴럴 네트워크에 잘 활용을 해주면은 뭔가 이 다이나믹스가 움직일 때 훨씬 더 잘 모사가 된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잘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프라이얼 널리지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모델링을 더 잘하겠다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 기반으로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좀 하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리퍼 자료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또, 네, 저랑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델링 첫 번째 파트고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잠깐 쉬어가고, 없으면은, 그 다음 파트로는 시메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좀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억지로라도 이렇게 템포를 맞춰야겠어요. 시메트리는 제가 포닥 하면서 2년 동안 저희 연구실이 시메트리를 좀 많이 하는 연구실이라, 그래서 그때 저도 공부를 좀 한 거고, 제가 뭐 시메트리를 정말 잘하는 건 아닌데, 시메트리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수학 공부할 때 정수, 대수, 막 기하 이렇게 있잖아요. 확률. 저는 확률을 제일 좋아했어서 강화학습을 좋아했는데 기하를 제일 싫어했는데 어쩌다 보니 기하를 하는 연구실을 가가지고 고생을 좀 꽤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메트리를 잘 활용하면 러닝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말했었던 건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서 구별할 수 있는 언신 데이터가 있고 인디스트리뷰션 있고 그 인디스트리뷰션에서 얼마나 뉴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냐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되냐, 학습이 잘 되냐가 결국은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데이터 샘플 수를 줄인다거나. 그게 결국 잘 학습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당연히 파라미터가 많아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구가 되면 될수록 파라미터는 엄청나게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다 파운데이션 모델 하면서 파라미터 엄청 때려박고 데이터 엄청 때려박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냐의 문제가 시메트리랑 연관된다고 보기. 이 시메트리의 기본 원리가 사실 MLP와 CNN에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MLP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했을 때 파라미터 수는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수가 필요를 해요. CNN으로 했을 때는 그냥 커널 간단하게 하면 파라미터 수가 훨씬 더 작아요. 그런데 왜 CNN이 잘 되지? 라는 원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시메트리인데 시메트리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다이나믹스를 학습할 때라고 하면 편한데 이 카트폴이 있을 때 카트폴이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똑같다는 걸 안다고 생각했을 때 데이터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이나믹스의 입장이고, 폴리시의 입장에서도, 제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 얘가 중심을 맞추려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라는 걸 아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그만큼 움직여야 되는 아니까 데이터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건 디스크리트한 시메트리고 시메트리가 사실 컨티뉴어스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CNN이라는 원리를 봤을 때 CNN은 사실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던 간에 똑같이 보겠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 커널이 봤을 때 파라미터가 똑같이 보면서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 강아지 사진이 있을 때 강아지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중앙에 있든 파라미터 쉐어링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위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포지셔널하게 이퀴베리언트한 성능을 CNN이 줄 수 있어 CNN이 파라미터 수를 줄여도 뭔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CNN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이퀴베리언스 하거나 혹은 뭐 인베리언스 할 수도 있죠. 인베리언스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잘 되는 거라 볼 수 있다. 뭐 인베리언스, 이퀴베리언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베리언스는 이게 뭔가 펑션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됐더라도 그 결국 아웃풋이 변하지 않는다. 고양이 사진을 움직여다도 얘는 결국 고양이니까 이 결국 아웃풋이 변하지 않았다가 인베리언스. 이퀴베리언스는 두 펑션이 있었을 때 두 펑션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국 아웃풋이 같아진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성질이 뭔가 바뀌지 않고, 네. 위치가 바뀌었으면 그 위치에 바뀐 만큼 다른 것도 바뀐다. 뭐 이게 이퀴비런스라고 생각했어. 근데 CNN은 포지셔널하게, 그러니까 X, Y축으로 움직이는 것에는 이퀴비런스인데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이미지 사진이 있을 때 컨벤셔널 CNN으로 파라미터 결국 이것을 비주얼 맵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계속 변하고 이거 회전을 없애서 스테빌라이즈도 뒤로 봤을 때 얘 결국 아웃풋이 계속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하게 대해서는 이퀴비런스 하지만 로테이션에서는 이퀴비런스 하지 않기 때문에 CNN은 이퀴비런스 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퀴비런트하게 만들면 당연히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이퀴비런트 하면은 그만큼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퀴비런트 CNN 이런 페이퍼들이 나와서 이런 시메트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들이 최근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시메트리를
시메트리에서 뭐 인베리언스, 이퀴비리언스는 시메트리의 약간 하나의 특성 같은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가보면 노이더스 티오림이라고 있어요. 어, 노이더스 티오림이 약간 시메트리와 컨저베이션 롤을 연결해주는 티오림인데 결국 어떠한 한 곳에 시메트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컨저베이션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에 대해서 시메트리 하면은 이게 에너지 컨저베이션이라는 라그란지로 결국 귀결이 되고요. 이게 결국 동일한 법칙이에요. 그리고 뭐 스페이셜하게 시메트리 하면은 이게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컨저베이션 로랑 또 이렇게 동일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수학적 티어리예요. 그래서 결국 시메트리를 이용하는 게 아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피직스의 도메인 논리를 사용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또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이런 프라이어 널리지를 시메트리를 넣어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냐의 방식인데 시메트리를 지오메트릭하게 기술하는 방식이 리그룹이고요. 그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실 수학을 폴멀하게 정리를 할 때 더하기 빼기 하면서 노드를 정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오퍼레이터들이 있고 그 오퍼레이터들이 어떤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데 그게 뭐 클로저, 아이덴티티, 인버스, 어소시에이티 이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만족하는 게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그룹을 여러 가지 리그룹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리그룹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로테이션 매트릭스, 유클리디안 매트릭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그룹으로 이렇게 문제를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하면은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뭐 이거 자체를 그냥 모델링 할 수가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영구적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 신지아가 했었던 연구인데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때 이런 기타라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 기타라는 아이템 자체는 얘를 회전하든 움직이든 그냥 똑같이 계속 기타니까 인베리언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이 기타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SE3 로테이션이나 포지션에게 이 이퀴베리언트 뭐 이퀴베리언트하게 혹은 뭐 네, 디스크립터를 만들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한다면은 당연히 디스크립터의 값이 회전하든 뭐 변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나오고 그럼 이게 어디서 보든 간에 기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글로벌 포지셔닝이나 뭐 아이템을 레코거나이즈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칼만 필터에서도 인베리언트 칼만 필터는 익숙하실 텐데 우리는 ETF는 기본적으로 선형 시스템에 작동을 하는 거고 이 스탠디드 칼만 필터는 선형화시켜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베리언스를 하면은 XY로 스테이트가 되어 있으면 XY로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어. 근데 이걸 리그룹에서 잘 한다고 하면은 원래 사실 실제로는 이게 앵글에 대해 널리니얼 펑션이기 때문에 바나나 쉐이프로 이렇게 노이즈나 베리언스가 분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리그룹 포뮬레이션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우리는 앵글에 대해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리그룹에서 그래서 바나나 쉐이프로 데이터 리프레시 나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시메트리 그러니까 이 앵글에 대한 널리니얼 펑션을 리그룹으로 표현해서 만드는 게 이 인베리언트 ETF고요. 이 인베리언트 ETF를 잘 만들어서 데드 레코닝의 성능을 올리자라고 한 게 이게 저희 또 연구실에서 저스틴이 한 페이퍼인데요. 이 저스틴이 결국 어떤 로봇에든 결국 IMU는 쓰이고 이 IMU로 데드 레코닝을 하는데 데드 레코닝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로봇 플랫폼에 대해서 이 IMU 데드 레코닝을 잘 할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드리프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퍼블릭하게 내기도 하였습니다. 제어에서도 이 시메트릭한 특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가 트레젝토리 트래킹을 하는 것은 트레젝토리의 오차를 계산하는 건데, 이 트레젝토리 오차에 대해서는 결국 앵글에 대한 오차도 계산할 수가 있고, 이 앵글에 대한 오차는 결국 어, 지오메트릭하게 앵글 오차를 하는 게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확하게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제어를 잘할 수 있다인데 그게 결국 저는 마린비클을 했었기 때문에 마린비클에도 적용을 해보았고 마린비클에서 뭐 네, 이러한 리그룹 MPC를 사용했더니 훨씬 더 빠르게 제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뭐 또 시메트리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떠한 모델링을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논리니얼 다이나믹스가 가지고 있는 시메트리를 그러면
리그룹을 통해서 뭐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논문을 만든 게 또 저스틴 리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메트리를 활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페이퍼인데 작년 코렐에서의 베스트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페이퍼 어워드 파이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퀴베리언트 디피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이퀴베리언트 인베리언트라는 시메트리 키워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요즘 또 유행인 게 디퓨전이잖아요. 이거 잘 섞으니까 이퀴베리언트 디퓨전 폴리시 나온 건데 그게 제일 좋은 페이퍼로 나름의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최근에 리서치 뭐 유행이나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은 좋은 페이퍼를 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메트리 요즘 너무 유행이기 때문에 또 워크샵이나 튜토리얼이나 뭐 여러 가지 공부 자료들이 많은데요. 또 이런 데 관심 있으면은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이제 한평 쉬어가서 폴리시 러닝 이제 이게 제가 항상 관심이 있었던 강화학습인데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계속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사실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고 연구도 혼자 스스로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저는 오늘 한 시간의 짧은 시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 잠깐이라도 관심이 생겼다 했을 때,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은 PDF를 보세요.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러인데, 그냥 리니어 시스템이나 LQR로 제어를 하잖아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논리니어 시스템이니까 그럼 뭘로 제어를 하지? 그때 샘플링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뭐 CEM, MPI 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식으로 제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모델 베이스 RL의 방식들이 여러 개가 많이 나온 바가 있고 저는 이 뉴럴 네트워크 어떻게 활용해서 제어를 하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결국 이 문제를 모델 베이스 RL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많이 얻어서 샘플링 베이스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그럼 컨트롤 폴리시가 다시 점점점 수렴하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뭐 이러한 루프를 돌아가야 되는 게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보면은 아까 봤었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렉티브 데이터가 있고 인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여기서 폴리시가 제너럴한 폴리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밸리드 셋으로 점점 넓혀서 이 인디스트리뷰션이 밸리드 셋으로 확장되는 좋은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좋은 데이터를 결국 잘 얻어야 유니버셜한 모델링이 되고 유니버셜한 제너럴한 폴리시를 만들 수가 있어서 제어가 잘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밸리드 셋에 대해서 뭘 알지 못하고 이게 결국 익스플로레이션을 잘하는 RL의 프로그램이랑 연계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을 잘하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뉴럴 네트워크의 언설터티를 체크하고 그럼 뉴럴 네트워크의 언설터티 쪽으로 이렇게 계속 펄슈잉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잘 얻을 수 있지 않을까가 뭐 제가 했었던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해봤던 게 우리가 프라이어 널리지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잘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클을 운영하는 대략적인 운용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뭐 비클 스피드나 각속도나 그럼 그 속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테이블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테이블화 해가지고 거기에 나눠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 데이터를 얻으면 되는데 이런 알고 있는 피직스는 뭐 간단하게 디스크리트해서 데이터를 얻겠다 하면 되겠지만 트레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한 상황인데 이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굉장히 큰 디멘션의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너럴한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뭔가 학습을 잘 할 수 있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구를 한 게 제 포닥 때 했었던 거고요. 거기서 활용하는 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개념 자체는 비슷한 데이터를 하이퍼스페이스가 있을 때 비슷한 공간 안에 위치를 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 사진은 강아지끼리 배치하고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끼리 배치하면은 이 트레젝터리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인데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를 뭐 비슷한 데이터는 비슷한 데이터끼리 모아주고 다른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끼리 모아주면은 그럼 전체 공간에서는 우리가 제너럴한 유니버셜한 데이터 스페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데이터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유니폼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제너럴하게 데이터를 잘 이분하게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학습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아이디어가 그런 아이디어를 또 페이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결국 데이터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얻고 결국 파라미터 많이 하고 요즘 다 하고 있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 도미넌트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AI에서 로봇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이 점점점 많이 페이퍼들이 나오면서 보일 수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애니컬트 애니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차 형태들이 있는데 다이나믹스가 다 다르잖아요. 이 다이나믹스를 다 똑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결국 메타러닝의 확장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또 제너럴 내비게이션 모델은 그냥 이걸 더 떠나서 차, 레그드 로봇, 뭐 드론 이런 형태의 전혀 다른 플랫폼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 똑같이 제어를 하는 식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설계를 해요. 그럼 이게 결국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사람이 모든 뭐 자동차, 드론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걸 다 똑같이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결국은 large 데이터셋이고 그 large 데이터셋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스트럭처를 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러면 결국 10 다이나믹스 10에서도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10은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이 대량 생산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모든 배들이 다 다른 형태고 모든 다 배들이 다 다른 다이나믹스인데 그것을 다 유니버셜하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학습해서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연구를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했었던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플랜이나 페이퍼들이나 많이 읽어본 게 많은데, 결국 시뮬레이션 환경 잘 만들고,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학습해야 되니까 데이터 엄청나게 쌓고, 먼저 일단 처음에는 태스크 RL 하나 간단한 거에서 RL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그게 RL이 작동되는 걸 확인하면은 모든 다른 다이나믹스나 여러 멀티태스크 RL에서 하는데, 뭐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요즘은 큰 파운드 이런 제너럴한 비헤이비어 폴리시에서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많이 사용돼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리서치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실무적으로 뭔가 코딩을 하고 구현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6개월에서 1년이면 한 그래도 괜찮은 페이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폴리시 러닝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들 읽어보시면서 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이건 또 하나의 저랑 같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해볼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 은현이가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을 했었잖아요.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이 그 다음에 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했어가지고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이 결국 사람이 어떻게 로봇이 사람이랑 협업해서 사람의 심리적인 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피할까 이게 단순히 피지컬한 컬리전 어보이던스가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까지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결국 그게 저는 이 심리학의 프록시맥스 티오리라고 해서 거리감에 따라서 구별을 해가지고 이 거리감을 얼마나 네, 이게 비키면서 제어를 하냐 이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데이터셋을 얻고 뭔가 학습을 해서 소셜존을 만들었고 소셜존을 학습하려고 하였고 CBF 컨트롤 베리어 펑션이라고 세이프티 해주는 창규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제어 기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하는 페이퍼를 학회 논문에 썼어요. 이 학회 논문을 썼더니 그 이후에 너 이거 저널로 디벨롭 해볼래? 해가지고 인비테이션을 받았는데 주가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저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저널 자체가 저널이 Annual Reviews in Control이라고 해서 컨트롤 하는 사람들은 아는 꽤나 유명한 페이퍼 저널이고 좋은 저널인데 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저널 쓸 수 있네? 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저널 자체가 좋으면서도 이게 사실 제목부터 알 수 있지만 Annual Reviews in Control이에요. 그래서 완전 리서치 페이퍼라기보다는 약간 튜토리얼 같은 느낌의 이런 새로운 컨트롤 사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을 소개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청된 세션은 비전 아티클이고 약간 두 토픽, 저는 CBF 제어와 결국 소셜 내비게이션을 합친 방식의 연구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잘 브릿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술해볼 수 있는
페이퍼인 것 같아서 2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서 같이 페이퍼를 써볼 생각이 있으시면은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같이 이거는 뭐 마니가팔이랑 뭐 이 시간에 사람들이랑도 같이 일을 하게 될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가 막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들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야 재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로보틱스는 결국 그 AI를 피지컬 월드로 들어오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가 워낙 잘 되고 있는데 AI는 시뮬레이션이나 그냥 컴퓨터 상에서 잘 되는 거고 이걸 결국 피지컬하게 만들어서 잘 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하는 게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이제 로보틱스는 결국 커질 거고 근데 그걸 잘 되게 하는 이유가 그 CVPR에서 어떤 AI 리서처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는데 이 AI 하는 사람들이 로보틱스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좀 빡치네? 약간 이랬는데 근데 그 AI가 잘하는 이유가 결국 걔네들은 시뮬레이션이나 이렇게 같은 데이터셋을 하면서 뭔가 빌드업이 돼요. 스택이 되고 알고리즘이 다 퍼블릭하게 쌓여있고 그러니까 점점 실력이 증가하면서 뭔가 기술이 발전이 빨라지는데 로보틱스는 플랫폼 다 다르지 하는 거 다 다르지 로봇 새로 만들어야 되지 모두가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 제로 베이스로 하니까 이게 빌드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로보틱스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 이런 레그드 로봇도 약간 하나의 동일한 플랫폼이 생겼고 휴머노이드도 동일한 플랫폼이 생겼고 이제 플랫폼이 그런 게 하나씩 생기면서 이것도 코드가 퍼블릭하게 오픈소스가 되니까 발전이 빨라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좀 짜증나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이 잘 했었던 이유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정말로 AI 하는 사람들 보고 너 와서 그럼 로보틱스 해봐라고 했을 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실험을 하드웨어나 이런 프랙티컬한 것을 했을 때 좀 많이 레이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그래서 결국 로보틱스를 잘하고 마린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퍼블릭하게 뭔가 유니버셜한 모델을 잘 만들면은 좋은 연구할 수 있고 계속 좋은 임팩트 있는 연구,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또 그냥 전반적으로 뭐 저는 결국 조교수를 시작을 하니까 조교수라는 것 자체가 인디펜던트한 리서처라는 거고 꼭 그걸 떠나서도 약간 인디펜던트 리서처가 될 수 있는 좋은 팁들이나 아니면 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봤을 때 결국 그래도 우리는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 잘 살았을 때 뭘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감명받은 길들이라서 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혹시 그냥 리서치는 정말로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요. 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페이퍼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지식도 얻고 저런 지식 여러 지식들이 결국에 논문을 쓰는 것 지식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조합하지 않고 내가 처음으로 조합해가지고 약간 제안을 할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이 조합을 하는 게 결국에는 가지수가 무한하잖아요. 새로운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고 그랬을 때 이 조합을 좀 더 밸리드한 조합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방식이다. 뭔가 그 형이 하실 때 뭔가 이거는 되겠다 싶은 그런 게 어떻게 하면은 길러질 수 저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좋은 리서처가 아니라서 사실 우리 연구실에서 좋은 리서처라고 하면 저는 뭐 동아영이나 종이나 뭐 정말로 좋은 페이퍼를 썼잖아요. IJR을 쓰고 이거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가 하는 것보단 여기에서 여기 프랙티싱 AI 리서치 이 사람이 또 훨씬 AI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블로그 읽어보면은 더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저는 어쨌든 AI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사람인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결국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내가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어갈 거냐, 이 방법론에 대해서. 디퓨전 폴리시가 요즘 유행해요. 그럼 다 같이 디퓨전을 쓰잖아요. 디퓨전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해석과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알아내는 게 약간 리서치의 덕목인 것 같고, 나만의, 이게 잘 되는 방식이 이렇게 해석돼서 이렇게 잘 될 수 있겠다. 그럼 이거의 장단점이 있고, 이 방법은 이것 때문에 잘 되는 거다. 그것을 나만의 아이디어로 분석을 하고, 그랬을 때 이걸 잘 조합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어디서 오든지는 많이 둘러보면 알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따로 배워야 된다. 그게 약간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냥 지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쌓을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그것을 잘 아는 방법이 지혜이지 않을까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그래도 조금 더 프랙티컬한 팁이라면 훌륭한 리서처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게 저 기섭이나 뭐 아까 말했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이 강연을 보고 이랬을 때 그런 사람들의 강연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약간씩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최대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보는 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더라도 카이스트에 워낙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냥 카이스트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프로포잘 근철이 형 박사님, 근철이 형 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근철이 형 발표보다 교수님들이 근철이 형 코멘트를 어떻게 하실까가 더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 그 교수님들의 인사이트가 거기에 녹여지는 거잖아요. 나라면 어떤 코멘트를 했을까? 근데 딱 봤을 때 그냥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홍보재민 교수님 코멘트나 윤인구 교수님 코멘트나 그 사람들의 인사이트가 딱 녹여져 있는 코멘트여서 저는 진짜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신 분들이 네. 또 있나요? 뭐 혹시 궁금하신 거? 뭐,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혹시 점심 같이 드실 분 있으시면 다들 이렇게 점심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날에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요. 가끔씩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아직은 또 그래도 익숙한 얼굴들이 조금 있어서 근데 곧 가니까 이제 또 새로운 분들 아마 계시면은 저랑 또 이렇게 안면을 치면서 꾸준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